자, 그럼 본격적으로 NCS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아까 굉장히 문제 유형이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풀어볼 NCS 문제 유형은 어떤 건가요? 역시나 앞서 풀어본 것과 비슷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경영경제 상식 파트까지 시간이 된다면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부에서 저희가 워밍업을 했으니까 네. 2부는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문제는요, 더빅 스터디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문제 해결 능력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아래 메모는 땡땡전자의 가전제품별 AS 기간을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메모를 보면요. 첫 번째, 청소기의 AS 기간은 세탁기의 AS 기간보다 길다. 두 번째, 공기청정기의 AS 기간은 청소기의 AS 기간보다 길다. 세 번째, 노트북의 AS 기간은 3년으로 이는 세탁기의 AS 기간보다 짧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청정기의 AS 기간은 3년 이하이다. 두 번째, 세탁기의 AS 기간이 가장 짧다. 세 번째, 노트북의 AS 기간이 가장 짧다. 마지막 4번, 네 번째, 청소기의 AS 기간이 가장 길다. 이 네 가지 중에 적절한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요거는 이제 쭉 써봤어요. 이 조건대로.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쭉 바로 나오더라고요, 답이. 공기청정기, 청소기, 세탁기, 노트북 순이니까 생각보다 전 답을 좀 빨리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1부에서 확실히 저희가 열심히 풀다 보니까 이 문제는 조금 쉽게 맞아요. 나온 것 머리 같아요. 돌아가더라고요. 예. 이미 머리에 브레인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풀다 보니까 거의 뭐 10초 안으로 풀어주셨는데요. 네. 서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하나의 일렬로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말씀하신 순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노트북이 가장 짧은 거고요. 공기청정기가 가장 길고 그리고 청소기가 그다음 세탁기, 노트북 순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트북은 3년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공기청정기, 청소기, 세탁기는 모두 3년 최소 이상이겠다라는 네. 것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네. 평이한 네. 난이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 새로 샀거든요. 오, 플렉스 하셨어요? 플렉스 했습니다. 아, 또 권도영 대표님 혼날 것 같은데 어쨌든 플렉스 했는데 이게 가장 짧다니까 좀 갑자기 속상하네요. 네. 그러면 말씀해 다치지 않고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아, 네. 다치지 않는 거 네, 조심조심 네, 쓰는 네, 걸로. 조심조심.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의 아, 빌런이더라고요. 무서워요. 네, 오늘의 네. 빌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네. 문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요. 10점을 먼저 채우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는 가위로 이겼을 때 플러스 1점, 바위로 이겼을 때 플러스 2점, 보로 이겼을 때 플러스 3점을 주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이 규칙에 비추어 볼 때 아래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단 질 때는 점수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적혀 있고요. 1번, A가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동일하다면 B의 입장에서는 보를 내는 것이 바위를 내는 것보다 게임 승리에 유리하다. 2번, A가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각각 25%, 50%라면 B의 입장에서는 보를 내는 것이 바위를 내는 것보다 게임 승리에 불리하다. 3번, A가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각각 20%, 30%, 50%라면 B의 입장에서는 보를 내는 것이 가위를 내는 것보다 게임 승리에 불리하다. 4번, A가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각각 50%, 30%, 20%라면 B의 입장에서는 가위를 내는 것이 바위를 내는 것보다 게임 승리에 불리하다. 읽기에도 벌써 벅차고 복잡한데요. 이 네 가지 보기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힌트는 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확률과 그리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가위로 이길 때 플러스 1점, 바위로 이길 때 플러스 2점, 보로 이길 때 플러스 3점 이것까지 고려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렵네요. 저는 이거 질문을 잘못 보고 적절한 것은 이라고 봤나 봐요. 그래서 1번 보자마자 아 이게 답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제가 방송대 작가님한테 여쭤봤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질문 잘못. 그럼 무조건 1번 맞는 거네요, 반대로? 제가 봤을 땐 저는 1번은 네. 맞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보로 이기는 것이 플러스 3점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확률에서는 최대한 보로 이겨서 10점을 빨리 채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일단 1번을 체크를 했는데 이제 네. 반대로 아닌 것을 찾는다면 1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1번까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셨어요. 보로 이기는 게 플러스 3점이니까 아무래도 10점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는 3점으로 이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1번은 옳은 게 맞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정답은 사실 2번입니다. 아, 적절하지 2번이에요?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A가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그러니까 가위 25%, 바위 25%, 보가 50%인 거예요. 그런데 B의 입장에서는 보를 내게 되면 그러니까 불리한 거니까요. 일단 보를 내게 되면 이길 확률이 몇 %일까요? 25%. 보를 내게 되면 A가 무엇을 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보면 바위. 바위. 바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B가 입장에서는 보를 내는 것은 이길 확률이 25% 네.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바위를 냈을 때 이길 확률은 몇 %일까요? 25%. 25%입니다. 동일합니다. 아. 불리하고 유리한 것을 떠나서 동일합니다. 동일하구나.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그럼 혹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번만 한 번 더 볼까요? 네. 3번 한 번 더 볼까요? 자, A가 가위바위보를 낼 확률이 20%, 30%, 50%입니다. 자, 그런데 B의 입장에선 이번에 그럼 보를 낼 때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보를 냅니다. 보를 내면 여기서 이길 확률. 30%. 바위를 낼 때 이길 확률이잖아요. 네. 30%가 됩니다. 그럼 보를 냈을 때 이길 확률은 30%잖아요. 그러면 가위를 낼 때 이길 확률. 50%. 50%잖아요. 네. 그럼 다시 말하면 보를 내서 이길 확률이 30%고요. 가위를 내서 이길 확률이 50%입니다. 30%가 훨씬 더 50%보다 적잖아요. 그 그쵸? 불리한 게 맞습니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따졌을 때 계산을 해보는데 동일하고 이건 불리한 게 맞고요. 4번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불리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데도 제가 천천히 이렇게 확률을 말씀드렸다시피 확률과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무엇이 무엇을 이기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걸 가지고 따졌을 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게 굉장히 판단하는 관건이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와, 아니 이게 문제 볼 그냥- 때는 엄청 복잡했는데 쌤이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이해가 진짜 쏙쏙 되네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당장 이 퍼센트도 퍼센트인데 그 승점이 있잖아요. 승점이 있으니까 1점, 2점, 3점, 100점마다 해서 10점을 먼저 채우는 게임이니까 또 이것도 한 번 생각하고 또 2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서 대입을 해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니까 그쵸? 가장 먼저 우리가 이기려면 네. 우리가 가장 높은 대점을 받을 수 있는 보를 내는 것이 맞는데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점수도 중요하지만 확률까지 따져야 되니까 조금 제가 한 2번, 3번 더 꼬아낸 그래서 말씀하신 빌런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 이제 가위바위보 할 때 항상 사실 눈치 싸움이잖아요. 네. 어떤- 기싸움이죠. 기싸움이기도 하고 네. 눈치 싸움인데 그 네. 나름의 전략 있으신가요? 아, 저는 있어요. 뭐 살짝 늦게 낸다든지. 저는 있습니다. 아 뭐예요? 절대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기더라고요. 해보실래요? 네 좋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끝나고 그러면 축하드릴게요. 저도 제가 이긴다고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진짜 기싸움이라서 기싸움이니까 야, 내가 제가- 무조건 이긴다고 나 무조건 하면 이길 거야? 이깁니다. 아, 약간 가위바위보. 너무 무서운데요? 저는 기가 인생 조금 더 공부를 센 것 네. 같아요. 네. 기가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저는 저만의 뭐 비법이랄 건 없는데 항상 저는 내기 전에 제가 뭘 낼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난 주먹 낼 거야. 나 이건 볼을 내겠다. 아 꼭 이런 사람 있어요. 볼을 내겠다 네. 하고 이제 심리전을 네. 아, 좀 거는 심리전으로. 거죠. 볼을 내겠다.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가위바위보. 무조건 이거는 이기는 분이시네요. 통하지 이거. 않은 걸로 저희는 기가 약한 걸로 하고 다음 문제로 조서연 넘어가야 아나운서 될 것 대단한데요.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자, 너무나 저희- 얼굴 빨개지네요. 네. 네, 다음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죠? 네, 문제 3번입니다. 자, A, B, C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은요, 각각 남성 또는 여성 중에 하나의 성별인데요. 자, 남성은 거짓말만 하고요. 네. 여성은 진실, 진짜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아래 A에서 C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A, 제 성별은 땡땡입니다. 지금 무엇인지 몰라요. B, A가 자신의 성별이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C, 아닙니다. B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A, B, C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 보기 4가지 이것 중에 참인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A가 여성일 경우 B도 여성이다. 2번, A가 남성일 경우 B는 여성이다. 3번, A가 남성일 경우 C도 남성이다. 4번, A의 성별과 관계없이 B는 남성이다. 자, 이것 중에
반드시 참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가로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일단 대입해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 어떨까요? 이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괄호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음 내용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괄호를 한번 우리가 먼저 유추해 보고 아 이거구나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좀 이상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번 보기에 A가 여성일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성을 한번 저는 넣어봤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성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짓말이 아니겠죠? 어쨌든 A가 자신의 남성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B는 거짓말이 되니까 무조건 이 사람 남성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C가 B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거가 되겠죠. 여성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네, 거의 지금 답을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셨어요. 거의 지금 85%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15%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저도 이걸 한번 네. 대입을 쭉 해봤는데 결국 대입을 해보면 4번밖에 답이 남지 않는 게 1번, 2번, 3번은 어떤 걸 넣어도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다 모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1부에서 배웠잖아요. 모순 명제. 모순 명제. 네. 그래서 저는 4번을 찍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역시 두 분의 이 티키타카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문제였는데요. 3번의 정답은 4번. A의 성별에 관계없이 B는 남성이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시면 여기에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미정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남성을 넣어볼까요? 그냥 네. 남성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 제 성별은 남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A가 실제로 만약에 남성이면 어떻게 하죠? 여성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이죠. 네. 그렇죠. A는 남성일 경우에 전 남성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남성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A가 여성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자는 틀린 거죠. 여성은 그렇죠. 진짜만 네. 이야기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거짓말 안 됩니다. 아, 네.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는 여성밖에. 여성밖에 안 들어가는구나. 그럼 여성이라고 했을 때 서연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B는 지금 남성이라고 말한 건 무조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 A가 남자든 여자든 모르겠어요. 일단 여성으로 말한 상태면 B는 거짓, 그러니까 남자구나. 4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없이 그냥 B는 남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바로 1번, 2번, 3번 확인을 해보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푸는 입장에선 4번 바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4번을 체크하고 되면 넘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A에서 남성이 안 된다는 것도 하나 같이 알고 갔으면 훨씬 더 편했겠네요. 그렇죠. 저는 맞습니다. 그냥 하나씩 대입한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원래 이런 문제를 보실 때 처음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입을 해보면서 아 이런 케이스는 이 대입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근데 어떤 케이스는 반드시 대입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럴 줄 알고 다음 문제를 반드시 네. 대입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맞아요. 참 거짓을 조금 상정을 해봐야 되는 네. 가정을 해봐야 되는 문제를 준비해봤는데 그럼 바로 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 4번인데요. 이번엔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A씨의 자동차 색깔은요. 흰색, 검정색, 은색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조건에 제시된 세 개의 명제 중에서 적어도 한 개는 참, 적어도 한 개는 거짓이라고 할 때 A의 자동차 색깔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세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A씨의 자동차 자가용 색깔은 흰색이다. 두 번째, A씨의 자가용 색깔은 흰색이거나 은색이다. 세 번째, A씨의 자가용 색깔은 검정색이 아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참, 적어도 한 개는 거짓이라고 할 때 A씨 자동차 색깔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흰색, 2번 검정색, 3번 은색, 4번 알 수 없음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한 개는 참, 적어도 한 개는 거짓. 이 부분에 대한 이해라고 맞아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힌트를 드리면 적어도 한 개는 참이다, 적어도 한 개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모두가 다 참이거나 모두가 다 거짓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대입을 해보면서 풀었는데 이제 흰색일 경우 세 가지 명제가 다 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검은색일 경우 세 가지 명제가 또 거짓이 되고 해서 저는 은색을 찍었거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입을 해서 푸는 방법,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답은 골라주신 대로 3번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감안해서 제가 좀 정리해온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참일까 거짓일까를 놓고 우리가 보는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명제가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좀 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릅니다. 흰색이든 뭐 검은색이든 은색이든 첫 번째 명제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가정 첫 번째. 흰색이 참일 때 말씀하신 대로 흰색이라고 가정을 하면 두 번째 명제 어떻게 되죠? 그것도 참이죠. 흰색이거나 은색. 그렇죠. 흰색 맞으니까 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제 역시 검정색이 아니다. 흰색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대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참이 되기 때문에 참. 세 가지 모두 참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흰색이 아닐 때로 한번 상정해 봅시다. 뭐 검은색이든 은색이든 모르겠는데 흰색이 아닐 때를 한번 해보자고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짓일 때 참이거나 거짓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요거부터 보시겠어요? 2번 흰색이다가 거짓이고 두 번째 명제 역시 흰색이거나 은색이다가 거짓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차는 검은색이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세 번째 명제를 봤더니 검정색이 아니다. 이것 역시 그렇죠. 거짓말이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검은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짓이 되는 경우 역시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흰색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가 그럼 참이면 어떨까? 흰색이 거짓일 때 그럼 은색이 되겠구나. 그럼 이 차의 색깔은 은색인데 세 번째 명제를 보니 검정색이 아니다. 이건 참이네. 거짓, 참. 우리가 문제에 상정한 적어도 한 개는 거짓, 적어도 한 개는 참. 적어도 한 개는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맞다라는 것, 우리가 대입한 경우 중에 이 경우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결과 A씨의 자동차는 은색이라는 것까지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은색 정확하게 골라주셨습니다. 오, 네. 딱 떨어지네요. 쌤은 맞습니다. 혹시 차 만약에 산다면 고민 많이 될 텐데 어떤 색 제가 사실 좋아하십니까? 네. 첫 차는 검은색이었고요. 어. 두 번째 차는 흰색이어서 어. 지금 다음은 은색? 지금도 흰색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좀 흰색 검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흰색 차에 검은색 랩핑을 했습니다. 와. 일부를. 그래서 그러면 저 명제가 다 참이네요. 저는 대입을 하면. 저는 성립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러네요. 제 차는 흰색과 검은색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은 이제 경영상식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소개해 주시죠. 네, 경영상식 문제 같이 풀어보시죠. 기업의 경영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문제 5번.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해서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후변화 협약은 요즘에 기업들 ESG라고 해서 굉장히 환경이나 기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보기 1번 런던 협약, 2번 람사르 협약, 3번 UN 기후변화 협약, 4번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 네 가지 중에 교토의정서를 대신해 2021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협약은 무엇일지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러니까 제일 익숙한 걸 찍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트럼프 이슈를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서 이게 아닌가. 제가 앞에 세 개를 잘 몰라서 저는 4번을 찍었거든요. 저는 왠지 그건 많이 들어봤으니까 아닐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비슷한 UN 기후변화 협약 이렇게 둘 다 뭔가 많이 어딘가 들어본 익숙한 듯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이런 거는 상식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취준생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기업에 굉장히 큰 파도니까요. 환경과 관련된 것. 정답은 일단은 4번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맞습니다. 요즘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어서 다시 가입하겠다 하는 이슈가 있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인데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런던 협약은요.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물질들의 바닷가 투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의 방지 협약. 환경이긴 환경인데 해양 오염을 좀 방지하는 협약이고요. 람사르 협약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고 해서 습지나 습지 자원을 보호하는, 습지를 보호하는 환경 협약이고요. 세 번째 좀 헷갈리셨을 겁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초격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 산업 발전을 많이 이룩했는데 이제는 좀 지구, 환경과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논의가 된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실가스를 좀 감축해 봅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게 UN 기후변화 협약이고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 알겠어 하고 헤어지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산업 환경에서 노출되다 보면 역시나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얼마만큼만 배출하자, 얼마만큼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자라고 명시화한 게, 명문화한 게 교토의정서라는 겁니다. 이게 1997년도에 합의가 된 문서고요.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2021년 내년부터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해서 그간 교토의정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는 일부 선진국만 자, 우리가 선도적으로 먼저 좀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요.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 시점부터는 전 세계 195개국에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지구를 살립시다. 네.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줄입시다라고 협약을 맺은 게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또 시사상식이랑도 직결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분명히 좀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분야더라고요. 네. 제가 취약한 분야, 경제상식인데 문제를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경제상식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6번. 다음 중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보기 1번. 직접 금융의 경우 자금 대여자가 차입자가 발행한 본원적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 융통이 이루어지는 금융이다. 2번. 간접 금융의 경우 금융중개기관은 다수의 저축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공급이 안정적이다. 3번. 조달된 자금의 운용기간은 간접 금융이 직접 금융보다 더 길다. 4번.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금융시장 내 직접 금융 비중이 더 높다.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만 골라주시면 되는데 벌써 두 번의 표정이 어둡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저는 1번이랑 4번이 좀 헷갈리다가 저는 그냥 4번을 했어요. 저도 이걸 이제 그나마 제가 좀 확신할 수 있는 것부터 소거를 좀 했는데 네. 저는 2번 간접 금융이 자금 공급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묶어서 이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아서 빼고 네. 4번도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금융시장 내 직접 금융 비중이 더 높다라는 것도 어디서 읽어본 것 같아 또 빼고 그래서 1번, 3번 중에 좀 저는 헷갈렸어요. 제가 이거는 바로 좀 풀이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아. 정답은 3번인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직접 금융, 간접 금융. 네. 그럼 금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하면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갖다 주는 거예요. 조달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빌려준다. 직접 금융은요. 직접 빌려주는 거예요. 네. 간접 금융은 간접적으로 빌려주는 거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직접 금융은 돈이 있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이 누구에게 빌려줄지를 아는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접 금융은 누구를 거쳐서 가는 거니까 내 돈이 내가 진짜 소유자가 이 돈이 누구에게 빌려지는지는 모르는 금융. 다시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직접 금융의 대표적인 예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우리 기업이 조금 더 투자 아니면 설비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주식이란 걸 발행해서 이 주식 그냥 종이지만 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주식 의결권이 있는 이 주식 사실 뿐 한 주에 10,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사실 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 주식은 앞으로 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것 같아. 저걸 내가 사겠어. 10,000원을 주고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금융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어느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금융. 반면에 간접 금융은 쉽게 말해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돈이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고 싶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예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1년 만기 예금입니다. 은행에 1년 동안 묵혀두는 걸 대가로 뭐 1%, 2% 이자를 우리 담보로 해서 돈을 예치합니다. 맡겨놔요. 근데 은행은 어떡하죠?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다가 돌려주나요? 아니죠. 이 돈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는 수많은 돈이 필요한 개인이든 아니면 기업 고객이든 중소상공인이든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신, 대출을 해주죠. 즉 원래 이 돈의 주인은 저예요. 뭐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년 동안 제가 잘 보관해 주세요라고 맡긴 건데 알고 보면 이 돈이 필요로 한 곳에 쓰이고 있죠. 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대표적인 간접 금융의 예시다. 그러면 3번이 왜 틀렸냐 보시면 네. 간접 금융이 직접 금융보다 더 길다. 자, 똑같이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빌렸어요. 직접 네. 금융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빌렸고요. 간접 금융은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빌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은행을 통해서 빌린 건요. 이 돈의 주인, 예를 들어 우리입니다. 개인 고객입니다. 우리가 1년을 약정하고 1년 예금을 가입한 거예요. 그럼 1년 후에는 찾아가게 될 돈이겠죠. 네. 은행 입장에서도 1년 후에는 돌려줘야 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빌려줘도 예를 들면 이 돈은 1년 후에는 꼭 갚아야 됩니다. 혹은 2년 후에는 꼭 갚아야 됩니다. 라고 약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직접 금융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은 한번 발행이 돼서 주식시장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 금융이 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직접 금융, 간접 금융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